네, 이제 우리 일상이 된 ESG. 와, ESG 엄청 이제 단어는 이제 뭐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ESG TV, 대한상공회에서 ESG TV가 준비했습니다. 보이는 ESG. 이번 새로 시작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자, 우리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평 경영 컨설팅 센터의 유진 센터장님 모시고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편하게, 오늘 편하게 갑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계속 바쁘게 지냈고요. 사실 ESG가 여러 갈래로 또 여러 가지 단단히 많은 이슈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가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또 ESG에 대한 개념이 또 새롭게 전환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좀 바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LG화학에서 지속가능 전략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김종필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화학에 조인하기 전에는 그룹의 ESG, 그러니까 그때는 CSR이죠. CSR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글로벌 CEO가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ESG,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고 그 부분에서 LG화학이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기존의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서는 ESG에 대한 어떤 전략, 과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3자 기관하고 스터디를 해야 되고 그 스터디를 실제로 내재화를 어떻게 고민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센터장님 만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컨설팅이라는 업무도 사실 기업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LG화학의 그런 약간 탑 리더의 의지치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 기업들이 했던 지속가능 경영, DJSI를 대응한다든가 또는 보고서를 낸다든가 사회공헌을 한다든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갖고 있었던 CSR 활동이 뭔가 비즈니스의 큰 전환점 앞에서 전환하는 어떤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시 셋업하는 거를 LG화학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초석을 다지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때는 지속가능 경영,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관점과 CSR이라는 관점에 각 임원들의 인식의 차도 너무 커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홀딩하고 서베이를 했었어요. 팀장님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진 자체가,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의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ESG, 그다음에 이런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하다못해 뭐 구매 ESG, 탄소 이런 이야기를 전혀 공감대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몇몇 임원들은 이제 뭐 언론 보도라든지 본인께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알고 있었지 이거를 비즈니스로 접목을 했을 때 비즈니스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롤링이 될까?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맞추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LG화학의 ESG 서스테이너빌리티, 임원들이 생각하는 ESG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서베이를 좀 돌려봤죠. 그래서 간극이 얼만큼 되는지를 좀 고민을 같이 해봤죠. 중소중견도 이제 ESG가 익숙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서베이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뭐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이제 중견 기업들 그리고 규모가 조금 작지만 ESG를 빠르게 도입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워크숍이나 교육을 집중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LG화학은 굉장히 차근차근히 그리고 굉장히 펀더멘털하게 체계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그 여력이 없어요. 중국에서 차이나 플러스라는 게 열렸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탄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국내 기업, 해외 기업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분야들의 대표들도 실무자들 혹은 뭐 관리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도 교육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교육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해 드릴까 아니면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하는 거를 설명해 드릴까. 근데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간이 없는 거예요.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뿌리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 너무 실무적인 부분들만 집중되다 보니까 뭐 임직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환경에서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후순위 밀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밸런스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임원과 CEO가 우리 회사가 ESG 경영을 도입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선포나 뭔가 접근적인 거에 대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교육이 그냥 단순하게 카더라, 그냥 ESG라는 게 있구나라는 교양 교육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회사들은 팀장님부터 주요 IR, 뭐 재무, 안전환경 이렇게 주요 팀장님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사내 워크숍을 하면서 한 2-3시간 동안 되게 깊이 있게 ESG 경영, 특히 우리 업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사회에 보고하시겠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전사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순서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감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교육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장 해야 되는 어떤 실행 관점의 일들이 되게 균형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걸 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의 비즈니스가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만들어 갖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되고요. 2명이 시작한 부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10명이 좀 넘는 부서가 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올해 이제 탄소에 대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팀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5년여, 6년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이제 공감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비즈니스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좀 집중을 했던 거죠.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되지? 도움이 된다는 건 결국 기업의 이유, 그 다음에 기업의 운영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나 ESG 활동이 실제로 기업 활동에 어떤 이윤이 있을지를 고민하고 로직을 만들고 시스템화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조직들을 만들어간 거죠. 보통 이제 시작한 위원회부터 설치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그게 순서라고 생각하는 곳들도 많은데 그 처음에 이제 대략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 다양한 저희가 기존의 활동들이 있는 케이스를 ESG 컴플라이언스가 실제로 도입이 됐을 때 혹은 도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사내의 케이스를 만들어 갔던 거죠. 시나리오를 짜신 그럼요. 시나리오를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나리오는 일명 재무에서 IR에서 얘기하는 전략에서 얘기하는 가정이지만 실제로 그 가정이 실현됐을 때 얼만큼의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지 혹은 비즈니스 손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케이스를 만들어 갔던 거고요. 그 케이스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들은 그 케이스가 현실 가능한 얘기인 거죠. 왜 현실 가능한 얘기냐? 그러면 결국 그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중소, 대기업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과 고객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규제당국에서 규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소비하고 생산하는 우리의 파트너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랑 파트너십, 우리와의 관계에서 요구하고 있는지를 접목을 해서 케이스를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결국은 의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공감대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센터장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뉴스레터 형태로 계속 알라밍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알라밍과 케이스가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네 라는 게 되고 그럼 뭘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이제 생기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거기에도 뭐 당장 우리가 전체 매출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뭐 A라 그러면 A 사업에서 가장 요구되는 우선순위, 그리고 B라는 사업에서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사업과 서스테이너비티 ESG 이슈를 중요성 평가를 나름의 진행을 한 거죠. 때로 모든 기업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단기, 그러니까 내가 올해 얼만큼의 예를 들어 물건을 팔겠다, 그 물건을 팔아서 얼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전략이 있고, 더 나아가서 3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경영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 부서와 1차적인 부분들은 친밀감을 쌓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팀의 운영 방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ESG나 이런 서스테이너비티는 공감대가 있고 실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유관부서들의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라도 똑같은 전략이라도 이거를 안에서 봤던 사람과 밖에서 봤던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환경이라는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규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팀의 일원으로 그 환경 규제를 원래 바라봤던 친구를 조인해서 같이 메시지를 만들게 되면 사내에서 해석하는 그 이상의 해석의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제일 수 있잖아요.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HR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외부의 인원을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사람이 없다고 계속 내부 인원을 뽑아버리면 내부 인원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회사형 메시지로 만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채용 공고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보면은 보통 한 3년에서 7년 사이에 실무적으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뽑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보면서 약간 우리나라 ESG 실무 역량이라고 했을 때 지금 채용 시장에서 우리 김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조금 채용하는 입장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서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이거 해본 사람, 이거 보고서 써보고 ESG 좀 해본 사람을 실무적으로 그냥 뽑아서 바로 쓰기 좋은 3년에서 7년 차를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의 똑똑한 많은 내부 인력들이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테크니컬하게 또 1, 2년 경험하면 또 잘합니다. 그 회사에 맞춰서 오히려 조금 새로운 관점이라든가 새로운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티즈, 그러니까 SME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통을 할 때 가장 채용의 1순위가 그거, 첫 번째가 뭐 센터장님이 얘기했는 오지랖이었어요. 오지랖은 뭐냐면 고객하고 언제든지 소통을 해봤고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친구를 뽑으려고 했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이라는 회사도 그렇지만 모든 회사는 R&D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R&D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컨셉추얼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거는 외부에서 채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또 사내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 한국에서 ESG를 도입을 했을 때 사실 화학 직군이랑 금융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화학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전환도 하고 또 끊임없이 쏟아지는 여러 규제 때문에 이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면서 ESG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군의 약간 특징? 약간 애로사항 또는 약간 원포인트 레슨으로 힌트를 좀 더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중견 이제 화학 산업군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무자한테 좀 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똑같은 환경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화학 산업이 안고 있는, 화학업이 갖고 있는 실제로 이런 환경 규제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탄소에 대한 저감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된 거고,
근데 이제 탄소에 대한 문제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의 이 데이터를 바라보던 친구들하고 이런 규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데이터라도 해석의 차이가 틀려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저희도 이제 이런 어떤 NDC 전략을 맞추기 위해서 화학 산업 업종이 무상, 유무상 이런 배출권 할당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학업뿐만 아니라 금융업, 시멘트업, 철강업들이 예전에서 비즈니스 전략에서 내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비용화를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얼만큼을 배출하고 있고 이거를 배출량을 얼만큼 정확하게 검증받아서 신고하느냐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줄이는 노력보다는 얼만큼의 정확한 배출량을 신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신고된 양을 줄여야 됩니다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배출된 양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배출되는 양이 있으면 연말이 되거나 내년 초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추정했을 때 이거를 다 비용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LG화학이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센터장님이 잘 체계를 만들어 주셔서 화학 업종을 그 외에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봤어요. 화학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다배출 업종이기 때문에 이 탄소를 현재 가격으로 볼 것이냐 혹은 미래 가격으로 볼 것이냐는 전혀 다른 얘기죠. 점점 더 화학 산업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국내 석유화학 업종이 실제로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래 탄소에 대한 가격을 고민해야 되고 그게 사업 의사결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은 특이하게도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기후를 줄여야 된다라는 목적과 당위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줄일래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고민했던 게 탄소세예요. 미래 탄소 가격을 얼만큼 현재 가격으로 혹은 현재의 탄소 가격을 미래 가격으로 추정해보고 그거를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로직을 조금 더 고민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원래 신사업팀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사업하는 팀이고 구매팀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우리의 지금 생산과 이런 일들이 잘 되기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팀이었는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팀은 사실 ESG 팀이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 부서들은 원래 탄소를 전통적으로는 탄소를 인벤토리를 구축해서 탄소나 에너지가 어떤지를 잘 해서 공시하고 기재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탄소를 내면 미래에 우리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뭔가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에는 코스트가 너무 커지는 거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구매팀이 좀 더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ESG에 대한 영역이 우리한테 코스트로 오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변화관리나 전략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검토를 하고 측정을 하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ESG 기획팀의 특징입니다. 규제가 생기고 고객이 요구하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고객이 요구하는 걸 듣다 보면 결국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경쟁력 있게 내려고 하면 결국에 ESG 패러다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신사업의 의사결정과 탄소를 줄이는 거에 대한 전략이 전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눈앞에 있는 거에 대응하고 앞에 있는 거에 대응하고 누구는 멀리 보고 누구는 앞에 거 하고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팀장님이 오셔서 오케이 일단 그럼 시나리오를 좀 짜보자 좀 짠 다음에 요런 이슈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 예측을 하셔갖고 팀 구성할 때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짜면서 그런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다 커버를 하면서 갔으니까 10명 이상까지. 예측이 정말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는 기업의 담당자의 노하우나 담당자의 능력이라고 보는데